남편이 죽은 이후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나를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윤세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니, 듣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제 친정 식구들이 오시거든요. 세라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힐끗 보며 말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적힌 메모가 가득했다. 은희는 그 메모장이 자신을 향한 지시사항이라는 걸 알았다. 모두 24분이시니까 음식은 최고급 호텔 뷔페 수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아시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의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지 않으면 세라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 반복 속에는 당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네, 알겠어요. 갈비찜은 꼭 A등급 한우로 준비하시고요. 아버지가 고기질에 민감하세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마트에서 사온 갈비, 그거 등급이 낮았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세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번 갈비는 A등급이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세라의 친정아버지는 한 점을 먹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게 무슨 고기야? 즐기기만 하네. 그날 은희는 식탁 앞에서 얼굴이 붉어졌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비난이었다. 이번엔 정육점에서 직접 A등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마트 가실 때 샤인 머스켓도 꼭 사오세요. 2박스요. 작은아버지가 과일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일반 포도 말고 샤인 머스켓이어야 해요. 씨 없는 거. 샤인 머스켓 한 박스에 5만 원. 2박스면 10만 원이었다. 은희의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었다. 며느리는 그걸 알까? 아니, 알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세라는 메모장을 스크롤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큰아버지는 김치전을 좋아하시고요. 작은아버지는 해물파전이요. 둘 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명태전도 부쳐주시고 동그랑땡도 만들어 주세요. 아, 떡갈비도 꼭 준비하시고요. 떡갈비요? 네, 조카들이 좋아해요. 애들 입맛은 까다로우니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은희는 손가락을 꼽아 세웠다. 갈비찜, 김치전, 해물파전, 명태전, 동그랑땡, 떡갈비. 여기에 기본적인 나물과 찌개, 밥, 떡국까지 준비하려면 최소 사흘은 부엌에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가 특별히 잡채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잡채 만들 줄 아시죠? 물론이지. 당면은 꼭 불려서 쓰시고요. 야채는 채 썰어서 각각 따로 볶으셔야 해요. 한꺼번에 볶으면 맛이 없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세라의 어머니는 지난 추석에도 잡채를 먹고 나서 간이 좀 세네요라고 말했다. 은희는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잡채를 만들어 왔지만 세라의 어머니 앞에서는 그 경험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야채를 따로따로 볶을게요. 그리고 어머님, 침구 준비도 신경 써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불 냄새에 예민하시거든요. 햇빛에 잘 말리시고 섬유 유연제도 듬뿍 넣어서 빨아주세요. 베개 커버도 새 걸로 준비하시고요. 은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 거칠어진 손톱. 이 손으로 30년을 살림을 꾸렸다.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을 지켰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머님, 들으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희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네, 듣고 있어요. 진짜 들으세요. 이번에 친정 식구들 오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잖아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세라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리는 동안 은희는 거실의 벽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3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또 무엇이 남았을까? 은희는 숨을 들이켰다. 식탁 세팅도 신경 써주세요. 그릇은 통일감 있게 준비하시고요. 수저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지난번에 숟가락에 물때 자국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이번엔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세라는 부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 외출했다가 올게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어머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돼요. 준호 오빠도 오늘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은희는 그 말을 곱씹었다. 며느리에게 간단하게란 자신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그럼 다녀올게요. 세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곧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은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세라가 건넨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A사 용지 한 장 가득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그것은 단순한 준비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희를 향한 족쇄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다. 세라가 요구한 재료들을 사려면 대형마트에 가야 했다. 그녀는 낡은 장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닳아서 플라스틱이 벗겨져 있었다. 이 장바구니로 몇 번이나 마트에 다녀왔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은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다. 흰머리가 성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67의 나이. 그녀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정은이, 아들 박준호의 어머니, 며느리 윤세라의 시어머니, 그리고 이 집에 무엇? 가족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세라가 작성한 명절 계획표에는 친정 식구 24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은희 자신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1월의 추위는 매서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걸으면서 은희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은 알고 있었다. 아들 때문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제 세라의 남편이었고 세라의 편이었다. 마트에 도착한 은희는 카트를 밀며 매대를 돌아다녔다. 샤인 머스켓, A등급 한우, 각종 야채와 해산물. 카트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은희의 손은 떨렸다. 총 금액은 38만 원. 그녀의 2달치 용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다.
숨이 가빠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다. 은희는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다. 냉장고에 재료를 정리하고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절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니, 그녀에게 명절은 없었다. 그저 일만이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은희는 혼자 칼을 들고 있었다. 도마 위에는 썰어야 할 야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세라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6개월 전 정은이의 인생을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은희는 늘 하던 대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세라의 명품 블라우스, 준호의 와이셔츠, 손주 지민이의 작은 양말들. 빨래 집게를 물리는 손길은 기계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정은 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또박또박한 말투, 격식을 갖춘 어조. 은희는 순간 당황했다. 박정은. 그것은 그녀의 본명이었다. 결혼 후 정은이로 살아온 지 35년. 박정은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고인 박철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철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희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다. 플라스틱 집게가 바닥에 굴러갔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지난달 26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30년 만에 듣는 그 소식은 별세라는 단어와 함께 찾아왔다. 박정은 님 들으십니까? 네. 네, 듣고 있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유언. 은희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30년 전 집을 나서던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다면 내 딸이 아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날 은희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사랑? 그딴 게 밥 먹여주나? 넌 재벌가 외동딸이다. 내 자리는 여기에 있어.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은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며칠 뒤 은희는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안으로 들어갔다. 20층 접견실. 변호사 김민수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은희의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편지. 봉투를 뜯자 깔끔한 글씨로 쓰인 편지지가 나왔다. 정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30년 동안 너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고집센 내 성격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했다. 잘 먹고 있는지, 행복한지,
후회는 하지 않는지. 내가 선택한 삶이 옳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를 꽉 쥔 손이 떨렸다. 변호사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은희는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날들, 친정이 그리웠던 밤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냈던 시간들.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10분쯤 지나 변호사가 돌아왔다. 그는 은희가 진정한 것을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제 유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공식적인 법률 문서. 은희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다. 고인 박철호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라비의 호텔을 운영하셨습니다. 라비의 호텔. 은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 30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작은 여관을 운영했었다. 그것이 이렇게 커진 줄은 몰랐다. 회장님께서는 해당 호텔의 지분 100%를 박정은 님께 상속하셨습니다. 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라비의 호텔은 객실 250개 규모의 특급 호텔입니다. 부속 건물로 웨딩홀과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가는 약 68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680억이요? 네. 부채는 전혀 없으며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은 약 52억 원이었습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다. 680억?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며느리의 심부름을 하며 샤인 머스켓 값을 걱정하던 자신이 680억짜리 호텔의 주인이라니.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등기도 박정은 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은희 앞으로 밀었다.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경영 현황 보고서, 서류마다 소유주 박정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님, 왜 아버지는 저에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는 다른 자녀가 없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2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사실 회장님은 5년 전부터 박정은 님을 찾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찾으셨다고요? 네. 하지만 결혼 후 성이 바뀌고 연락처도 끊겨서 찾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신 겁니다. 언젠가는 꼭 닿을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은희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30년 동안 화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은아, 아빠다. 이 목소리 기억하니? 많이 늙었지. 기침 소리 들리지? 폐암 말기란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전하지 못하는구나. 호텔을 너에게 물려준다. 내가 떠날 때 가진 게 없었잖니. 아빠가 미안했어. 이제라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은아, 이건 꼭 기억해라. 내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라. 은희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돈을 알게 되면 변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내가 힘들게 얻은 거니까 내 것으로 지켜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녹음이 끝났다. 은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밀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재산 분쟁을 피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쟁이요? 네. 돈이 개입되면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더욱 그렇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안다면? 절대 안 돼. 은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은 님께서는 회장으로서 중요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경영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회장이라고요? 네. 명실상부한 라비의 호텔의 주인이십니다. 은희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정체성?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은이었다. 680억 원짜리 호텔의 주인, 박정은. 호텔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은희는 라비의 호텔 앞에 섰다.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빛을 발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은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다. 회장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낮에는 며느리의 하녀, 밤에는 680억 호텔의 회장, 그리고 그 비밀은 아무도 몰라야 했다. 호텔 지배인 한상욱은 은희를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추자 문이 열리며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희는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이고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방이 제 아버지 방이었습니까? 네, 회장님. 고 박철호 회장님께서 20년간 사용하신 공간입니다. 은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큰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책장 한쪽에는 액자들이 놓여 있었다. 은희는 액자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희가 웃고 있었다. 10살쯤 되었을까?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은희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활짝 웃고 계셨다. 아버지. 은희는 액자를 꼭 껴안았다. 지배인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에서 기다렸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은희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수첩이 나왔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펼쳐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도 정은이를 찾지 못했다. 탐정에게 다시 의뢰했지만 소식이 없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30년 전 그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이 유언이 정은이에게 닿기를 바란다. 은희는 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밖으로 나온 은희에게 지배인이 말했다. 회장님, 호텔 전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지배인은 은희를 레스토랑, 연회장, 객실로 안내했다. 모든 공간이 고급스러웠다. 직원들은 은희를 볼 때마다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여기는 웨딩홀입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버질로드가 펼쳐져 있었다. 은희는 문득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30년 전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초라한 결혼식. 하객은 20명도 되지 않았다. 회장님? 아, 네. 정말 아름답네요. 투어를 마친 뒤 지배인은 은희를 다시 회장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달 경영 보고서입니다. 객실 가동률 92%, 전년 대비 매출 8% 증가했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넘겼다.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가 직접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요, 회장님. 전문 경영진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결정만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셔서 보고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은 그저 주인이십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죠? 외부에 알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론, 친인척, 각종 청탁. 회장님의 평온한 삶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은희는 순간 며느리 세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만약 세라가 안다면? 아들 준호가 안다면? 맞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회장님의 사진이나 신원 정보는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은희는 안도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익숙한 집.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거실에서 세라가 물었다. 은희는 깜짝 놀라 가방을 꼭 쥐었다.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산책을 3시간이나 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은희는 재빨리 말을 지어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요? 어머님 친구분이 계셨나요? 그 말에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세라의 말이 맞았다. 그녀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30년 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 옛날 친구.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오빠가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세라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은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80억?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계여행?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하지만 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세상에게.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호텔로 향했다. 세라와 준호가 자는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조용히 둘러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은희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신혼부부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 우리 결혼 기념일에 또 오자. 은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라였다. 두 사람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준호가 신용카드를 내밀며 웃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엄마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지? 응, 걱정 마. 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실 거야. 은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들키면 안 됐다. 그녀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직원이 객실 키를 건넸다. 1507호실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준호와 세라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은희는 신문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위험했어.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다. 회장실에 도착한 은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위험했다. 만약 들켰다면? 만약 준호가 그녀를 봤다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배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은 절대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은희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낮에는 며느리의 하녀로, 밤에는 호텔 회장으로. 그리고 그 두 세계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됐다. 은희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2025년 1월 20일. 오늘 준호와 세라가 호텔에 왔다. 들킬 뻔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이 비밀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두 개의 얼굴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은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꺼내고 밥을 퍼고 반찬을 가지런히 담았다. 어머님, 밥 됐어요? 세라가 가운을 걸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면 마스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응, 다 됐어. 오빠 출근 준비시켜드리고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필라테스 가야 해서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서랍 안에 넣어뒀어. 못 찾겠는데요. 엄마가 좀 가져다 줘요. 은희는 행주를 놓고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자 깨끗하게 개켜진 양말들이 보였다.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빨래하고 개킨 것들이었다. 여기 있다. 준호는 양말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신었다. 고맙습니다도 없었다. 은희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엄마, 나 회사 가.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세라도 곧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이제 내 시간이야.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고 검은색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꺼냈다. 호텔 방문용으로 따로 사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히 넘겼다. 거울 속 여자는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지친 주부가 아니라 당당한 여성이었다. 오전 11시 은희는 호텔에 도착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로비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을 여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넓은 공간, 고급 가구, 그리고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 김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 오전 11시 30분 레스토랑 총괄 매니저와 신메뉴 시식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객실 리모델링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메뉴 시식이요? 네, 회장님. 봄 시즌을 맞아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은희는 놀랐다. 그녀의 승인이 필요하다니. 집에서는 세라에게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회장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다니. 알겠습니다. 가보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총괄 매니저 박준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셰프였다. 회장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먼저 이것은 송로버섯 크림 리조또입니다. 이탈리아산 송로버섯을 사용했고 크림은 홋카이도산 생크림을 썼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다. 한 입 먹자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퍼졌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A등급 한우를 사용했습니다. 한우. 은희는 순간 며느리 세라가 요구했던 A등급 갈비를 떠올렸다. 그때는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비싼 A 한우를 당연하게 쓰고 있었다. 이 메뉴들 가격은 얼마입니까? 코스 요리로 1인당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은희의 한 달 용돈보다 비쌌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한 끼 식사 가격이었다. 시식을 마친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출시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매니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은희의 한마디가 그의 몇 달간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오후 2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방문했다. 객실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했다. 회장님, 이번 리모델링에는 약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2억.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호텔 경영에서는 필요한 투자였다. 진행하세요.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투숙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회의를 마친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의견이 존중받았다. 그녀의 결정이 수십억 원을 움직였다. 오후 5시 은희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집에 돌아가야 했다. 세라가 의심하기 전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은희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했다. 가방 안에는 낡은 트레이닝복이 들어 있었다. 집 근처 공중화장실에 들러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블라우스를 벗고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대충 묶었다. 거울을 보니 다시 그 지친 주부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세라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마트 좀 갔다 왔어. 마트요? 장바구니가 없네요? 은희는 순간 당황했다. 장바구니를 깜빡했다. 아,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
살 게 없더라고. 세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오빠 곧 들어온대요. 알겠어. 은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18만 원짜리 송로버섯 리조또를 먹었는데 지금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지난주에 라비에 호텔 갔었어. 거기 진짜 좋더라. 방도 넓고 서비스도 최고야. 은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다. 그래, 비싸지 않니? 하룻밤에 50만 원 했어. 좀 비싸긴 한데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지. 50만 원. 은희는 속으로 계산했다. 그 돈은 결국 자신의 호텔로 들어온 것이었다. 아들이 지불한 숙박비가 자신의 수익이 되는 아이러니. 거기 음식도 맛있어요, 어머님. 조식 뷔페가 환상적이었어요. 세라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호텔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 서비스도 최고고요.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호텔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주인이야. 너희가 칭찬하는 그 호텔의 주인이 바로 나야.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은희는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다. 낮에는 12억짜리 리모델링을 승인했는데 밤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낮에는 직원들에게 존중받았는데 밤에는 며느리에게 지시를 받았다. 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은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라비에 호텔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곳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하지만 여기, 이 좁은 아파트 부엌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어머님, 설거지 끝나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알겠어. 은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닦았다. 비눗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두 개의 세상? 하나는 화려했고 하나는 초라했다. 하나는 자유로웠고 하나는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매일 이 두 세상을 오가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설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세라는 은희를 거실로 불렀다.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은희는 소파에 앉았다. 세라는 태블릿 화면을 켜며 말했다.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 만들었어요. 하나씩 확인할게요. 화면에는 엑셀표가 떠 있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월 2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대형마트 가서 장 보시고요. 내일은 밑반찬 준비, 모레는 전 부치기. 은희는 화면을 바라봤다. 일주일 내내 부엌에서 살아야 할 스케줄이었다. 그리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세라는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손님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2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에요. 큰아버지네 6분, 작은아버지네 5분, 고모네 4분, 이모네 6분, 그리고 부모님과 저희 셋. 은희는 숫자를 세었다. 정말 24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저는 손님이 아닌가요? 세라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님은 당연히 가족이시죠. 근데 어머님이 주방 일을 맡아주셔야 해서 손님 명단에는 안 넣었어요. 주방 일을 맡다? 그 말이 은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명절에 가족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음식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저희 친정은 음식에 까다로우시거든요. 세라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음식 메뉴판이었다. 갈비찜은 A등급 한우 OKG, 김치전 20장, 해물파전 15장, 잡채 대접으로 3개, 떡국 25인분, 나물 6가지, 동그랑땡 50개.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은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걸 제가 다 준비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혹시 힘드시면 도우미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낯선 사람이 부엌에 들어오는 게 더 불편했다. 그리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세라는 또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침실 배정도였다. 안방은 저희 부모님, 작은 방은 큰아버지네, 준호 오빠 방은 작은아버지네. 은희는 자신의 방이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찾아봤다. 하지만 명단 어디에도 시어머니 방은 없었다. 제 방은요? 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방이 모자라서요. 소파 펴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잖아요. 거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제 방이 있는데 어머님 방은 조카들 놀이방으로 써야 해요. 애들이 많으니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은희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이번에 잘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 하거든요.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은희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녔다. A등급 한우 OKG. 정육 코너 직원에게 부탁했다. A등급으로 OKG 주세요. 네, 손님. 갈비찜용이시죠? 총 37만 원입니다. 37만 원. 은희는 신용카드를 내밀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명절 준비에만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다. 채소, 해산물, 과일을 담고 계산대로 갔다. 총액은 82만 원이었다. 어머님,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은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명절 준비요. 아, 그러시구나.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3번을 왕복해서야 모든 짐을 날랐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님, 장 다 보셨어요? 세라가 나와서 물었다. 응. 영수증 주세요. 가계부에 적어야 해서요. 은희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건넸다. 세라는 영수증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82만 원이요?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이 시킨 거 다 샀어.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더 저렴한 걸로 사시지. 은희는 참았던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A 한우를 사라면서 저렴하게 사라고? 샤인 머스켓을 사라면서 싸게 사라고?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날부터 은희의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갈비를 양념에 재웠다. OKG의 고기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렸다. 손은 양념으로 얼룩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둘째 날 전을 부쳤다. 김치전, 해물파전, 명태전.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부쳤다. 셋째 날 나물을 만들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나물. 6가지 나물을 각각 손질하고 무쳤다.
넷째 날 잡채를 만들었다. 당면을 불리고 야채를 채 썰었다. 세라가 시킨 대로 야채를 각각 따로따로 볶았다. 오후 내내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다. 다섯째 날 동그랑땡을 만들었다. 쉰개. 고기를 갈고 두부를 으깨고 반죽해서 하나하나 빚었다. 손가락은 퉁퉁 부었다. 여섯째 날 떡국 준비를 했다. 육수를 우리고 떡을 썰었다. 25인분이라 냄비 2개를 동원했다. 일곱째 날 설날 전날 은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파김치가 되었다. 손목은 쑤시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내일이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음식 진짜 많네요. 세라는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확인했다. 근데 어머님,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간에 민감하시거든요. 은희는 일어나서 음식을 맛봤다. 괜찮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일 실수하면 안 돼요. 세라는 다시 태블릿을 꺼냈다. 참 어머님. 내일 아침 7시까지 일어나셔야 해요. 손님들 9시에 오시거든요. 떡국 끓이고 상 차리고 그릇 준비하고. 은희는 듣고만 있었다. 세라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어머님, 내일은 제대로 차려입고 계세요. 너무 편한 옷 입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신경 쓰시거든요. 알겠어.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봬요. 세라가 나간 뒤 은희는 부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칼에 베인 자국, 기름에 댄 화상, 양념으로 거칠어진 피부. 이 손으로 일주일 동안 24명 분의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24명 중에 그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은희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내일이면 끝이다. 내일만 견디면 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명절은 그녀에게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심판이었고 고통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 다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녀 자신도 놀랐다. 설날 새벽 6시 은희는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다. 떡을 넣고 계란을 풀었다. 25인분이라 큰 냄비 2개가 필요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세라가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화장을 한 얼굴은 화사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있었다. 손님들 9시에 오시니까 서두르세요. 상차림 점검도 해야 하고요. 알아. 은희는 대답하고 다시 떡국을 저었다. 세라는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확인했다. 갈비찜은 8시 30분부터 데우시고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응. 그리고 어머님, 옷 좀 갈아입으세요. 그 앞치마 너무 낡았어요. 은희는 자신의 앞치마를 내려다봤다. 10년 넘게 쓴 것이라 곳곳이 해졌다. 하지만 다른 앞치마는 없었다. 이것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 식사 나갈 때는 앞치마 벗으세요. 우리 엄마가 보시면 뭐라 하실 거예요. 세라는 거실로 나갔다. 은희는 떡국을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전 8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세라가 소리쳤다. 은희는 서둘러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6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세라야, 우리 왔어. 세라의 어머니 정미숙이었다. 60대 중반의 풍채 좋은 여성이었다. 뒤로는 세라의 아버지와 이모네 식구들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희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미숙은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이고, 사돈댁. 옷이 왜 그래요? 명절인데 좀 제대로 입으시지. 은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낡은 카디건에 면바지. 명절 옷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됐어. 음식이나 잘 준비됐으면 됐죠.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정미숙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은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갈비찜을 데우기 시작했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계속 도착했다.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고모네.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아줌마, 화장실 어디예요? 아줌마, 애 기저귀 갈 데가 어디예요? 아줌마. 모두가 은희를 그렇게 불렀다. 시어머니도 어르신도 아닌 그냥 아줌마. 은희는 물을 따르고 화장실을 안내하고 방을 정리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을 시중드는 일꾼이었다. 자, 다들 상에 앉으세요. 세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사람들이 상 앞에 앉았다. 은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떡국, 갈비찜, 전, 나물, 잡채. 음식을 나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어머니, 갈비찜 좀 더 주세요. 아줌마, 떡국 그릇 좀 치워주세요. 이모, 물 좀요. 명령과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은희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아이고, 이 갈비 좀 질기네. 정미숙이 갈비를 씹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맛있는데요. 세라가 변명했지만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난번보다 못해. 고기질이 안 좋은가 봐. 은희는 부엌 문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A등급 한우를 37만 원 주고 샀는데 질기다니. 잡채는 간이 좀 세네요. 이번에는 세라의 이모가 말했다. 그리고 이전 기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느끼해요.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졌다. 은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하나 평가받고 있었다. 사돈댁은 요리를 잘 못하시나 봐요. 정미숙이 크게 말했다. 은희에게 들으라는 듯이. 우리 세라가 고생이 많겠네.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없으면 며느리가 고생이지. 은희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다. 25명분의 그릇. 산더미 같았다. 은희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세라는 거실에서 친정 식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님, 커피 좀 내주세요. 24잔이요. 세라가 소리쳤다. 은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커피를 내렸다. 24잔. 커피포트를 2번 돌려야 했다. 커피를 나르는데 세라의 조카 한 명이 뛰어오다가 은희와 부딪혔다. 커피 잔이 기울며 은희의 손등에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다. 아! 은희는 비명을 질렀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줌마, 괜찮아요? 조카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괜찮아.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손은 화끈거렸다. 어머님, 왜 그래요? 커피를 쏟으면 어떡해요? 세라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은희가 다쳤는지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커피를 쏟은 것을 나무랐다. 미안해. 다시 탈게. 은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찬물로 손을 씻었다. 손등은 점점 더 붉어졌다. 오후 3시, 손님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차와 과일을 요구했다. 아줌마, 샤인 머스켓 좀 깎아주세요. 은희는 칼을 들고 샤인 머스켓을 씻었다. 10만 원짜리 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서 접시에 담았다. 아, 이거 맛있네. 사람들은 샤인 머스켓을 집어먹으며 좋아했다. 하지만 아무도 은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5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잘 먹었어요, 사돈댁. 수고하셨어요. 정미숙이 현관에서 인사했다.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인사였다. 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은희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을 바라봤다. 난장판이었다. 과자 부스러기, 과일 껍질, 휴지, 장난감. 집안은 쓰레기장 같았다.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세라는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도 따라 들어갔다. 은희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했다.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셨다. 손등의 화상은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때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호텔 지배인 한상욱이었다. 회장님,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은희는 목이 메었다.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있냐는 그 한마디가 눈물을 터뜨렸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내일 호텔에서 직원들과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호텔 식구들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 일주일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검은 원피스, 진주 목걸이, 고급 구두. 호텔 회장으로서의 그녀의 옷들이었다. 이제 그만이야.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필요한 옷, 화장품, 중요한 서류들. 밤 11시 집안은 조용했다. 세라와 준호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30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 같은 집. 미안해, 준호야. 은희는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새벽 4시,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에서 검은 구두를 꺼내 신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은희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의 마지막 명절이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 은희는 자신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손에는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30년을 산 집. 하지만 정작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될까? 은희는 천천히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검은 원피스. 호텔 방문할 때 입던 옷이었다. 회색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 은희는 멈췄다. 이것은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거 받아. 남편 박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당신,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나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그날 밤 은희는 목걸이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남편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어울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은희는 장례식장에서 이틀 동안 울었다. 준호도 울었다. 세라는 장례 비용을 걱정했다. 어머님, 장례식 간소하게 치러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날 은희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은희는 진주 목걸이를 가방에 넣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사진. 사진 속에는 5살쯤 된 준호가 웃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은희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때의 준호는 순수했다.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다. 엄마, 나 커서 엄청 큰 집 사줄 거야. 엄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돼. 그래, 우리 준호 대견하네. 응,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야. 하지만 어른이 된 준호는 달랐다. 결혼하고 세라를 만나고 그는 변했다. 아니, 은희는 이제 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그 삶에서 엄마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은희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낡은 금반지를 꺼냈다. 준호가 첫 월급으로 사준 반지였다. 엄마, 이거. 25살의 준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으로 샀어. 엄마한테 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그날 은희는 행복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반지를 낀 손으로 그녀는 지금까지 며느리의 심부름을 했다. 마트를 갔고 설거지를 했고 청소를 했다. 은희는 반지를 빼서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긁힌 자국들. 세월의 흔적이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구나, 준호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반지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에 꼈다. 그래도 이건 가져가야지. 내가 엄마를 사랑했던 시절의 증거니까. 가방을 다 싸고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을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준호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났을 거야. 놀랐니?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첫걸음을 뗄 때, 첫 말을 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선물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의 하인이었어. 엄마도 인생이 있어.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안하지만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렴. 세라한테도 잘해주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준호에게라고 썼다. 은희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의 낡은 소파. 그 소파에서 준호에게 책을 읽어줬다. 부엌의 오래된 식탁. 그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복도에 작은 신발장. 준호의 작은 운동화가 있던 자리. 모든 게 추억이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이 그녀를 묶어둘 수는 없었다. 새벽 4시 30분, 은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을 열고 검은 구두를 꺼냈다. 호텔 방문용 구두. 그녀의 또 다른 정체성을 상징하는 구두. 구두를 신으며 은희는 옆에 놓인 낡은 슬리퍼를 보았다. 10년 넘게 신은 슬리퍼. 집에서만 신던 슬리퍼. 이제 안녕. 은희는 현관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정말 나가도 될까? 정말 괜찮을까?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세라의 목소리였다. 자다가 깬 듯 졸린 목소리. 그리고 준호의 대답. 엄마한테 시켜. 엄마 잘 앉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망설임이 사라졌다. 엄마한테 시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냥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은희는 단호하게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들이키자 폐가 시원해졌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길,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봤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호텔 전속 기사 김철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60대 초반의 신사였다. 이렇게 새벽에 불러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은희는 차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를 감쌌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30년을 산 집.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회장님, 호텔로 가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지나갔다. 잠들어 있는 도시. 하지만 은희는 이제 막 깨어났다. 호텔이 가까워질수록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마침내 호텔이 보였다. 25층짜리 건물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의 왕국이었다. 차가 호텔 정문에 멈췄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이켰다. 자유의 공기, 새로운 시작의 공기.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야간 당직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회장님, 이렇게 새벽에. 미안해요. 방 하나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25층 프레지덴셜 스위트.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소파, 그리고 전망이 뚫린 통유리창.
은희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새벽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은희는 가방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지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은이었다. 680억 호텔의 회장, 박정은. 은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9시, 은희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이불, 푹신한 베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잔 아침이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다. 오늘은 명절 다음 날이구나. 보통 이날이면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친척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희는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호텔의 고급 샤워 시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쏟아졌다. 이게 내 호텔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희는 가방에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다.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거울 속 여자는 당당해 보였다. 오전 10시 은희는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매니저가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은희는 자리에 앉았다. 조식 뷔페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룸서비스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뷔페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뷔페 코너로 걸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 신선한 샐러드, 갓 구운 빵, 따뜻한 수프, 각종 과일, 치즈, 햄. 그리고 한식 코너에는 죽, 나물, 구이, 찌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은희는 접시를 들고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누구도 이건 빼세요. 저건 너무 많아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시작했다. 샐러드를 한 입 먹자 신선한 야채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은 음식을 대충 먹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갈비, 식은 전, 떡국 국물. 그것이 그녀의 명절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신선한 음식, 그녀를 위한 자리, 그녀를 위한 시간.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은희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받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편지가 무슨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기로 했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준호야, 엄마도 인생이 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세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가 결정한 거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사랑할 차례야.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엄마, 적어도 어디 계신지는 알려주세요. 걱정돼요.
은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 엄마는 안전해. 건강하게 잘 지낼게. 너도 잘 지내라.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오전 11시 지배인 한상욱이 찾아왔다. 회장님, 오늘 직원 식사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한상욱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어제 호텔로 오신 것, 그리고 아침에 혼자 식사하신 것을 보니 혹시 가족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은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20년 넘게 호텔업을 해왔습니다. 손님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회장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백했다. 맞아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하녀였어요. 한상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이요? 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호텔 회장인 걸 몰라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시어머니였죠. 은희는 지난 6개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중생활, 며느리의 명령, 명절 준비, 그리고 어제의 결심. 한상욱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네. 회장님은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신 겁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가족입니다.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오후 1시 호텔 연회장에 직원들이 모였다. 약 50명. 프론트 직원, 객실 관리팀, 레스토랑 직원, 청소팀, 경비팀. 은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희는 감동했다. 이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사가 시작됐다. 호텔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였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디저트.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다. 회장님, 이번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한 직원이 물었다. 네, 아주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정말 특별했다.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된 명절.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매니저 박준식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호텔을 물려받으신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는 목이 메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이곳이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새 일기장을 꺼냈다. 아버지의 일기장 옆에 놓을 그녀만의 일기장.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29일.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67년을 살았지만 오늘이 진짜 첫날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박정은이다.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세라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번 명절은 내 마지막 명절이었다. 하녀로 사는 마지막 명절. 이제부터는 내 명절을 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빠, 고마워요. 이 호텔을 남겨주셔서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정은의 시작. 일기를 쓰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그녀가 살던 아파트가 보였다. 아주 작은 점처럼. 그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준호는 걱정하고 있을까? 세라는 화를 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분주한 로비. 체크인하는 손님들, 짐을 나르는 직원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바라봤다. 이곳이 내 세상이야. 내가 만들어갈 세상.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회장님,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호텔을 보고 있었어요.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돌아갔다. 은희는 호텔 입구로 걸어갔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자유의 공기, 새로운 시작의 공기, 행복의 공기.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 명절을 살겠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주인공인 명절을.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67년 만에 처음으로 은희의 새로운 명절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이 없을 것이었다.